작업 증명. 앞에서 언급한 얍섬의 라이스톤 화폐를 살펴보면 라이스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자원 투입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엄청난 작업 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에 몸을 싣고 목숨을 걸어 수백 마일을 항해하고 도착한 그곳에서 거대한 돌덩이를 채석하고 다시 수백 마일의 바다를 항해하여 돌아오고 구멍을 가공하여 화폐로 쓰게 하기까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투입된 것입니다. 결국 생산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작업량으로 인해 신규 공급량은 매우 제한되었고, 이는 스타크 투 플로 레이시오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외부인의 더 뛰어난 항해술과 폭약과 같은 기술 혁신에 의해 몰락한 화폐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모든 상품 화폐들 중에서 단연코 금은 가장 대표적인 작업 증명 화폐의 예시입니다. 특히 그 어떤 상품 화폐와 비교해 보아도 인간 창의성, 기술 혁신, 생산성 증가라는 시험대 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버티고 심지어 지금도 버티고 있는 물질입니다. 단 1g의 금일지라도 이를 얻기 위해서는 금 매장지를 열심히 탐사하고 수톤에 달하는 흙과 암석을 파내고 이를 순수한 형태의 골드바로 잘 정제해야 합니다. 잘 정제된 금 하나 금괴는 그걸 보는 누구나에게 엄청난 양의 작업이 투입되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게다가 금은 매장량 자체가 매우 희소한데 지구 암석 중 실리콘은 28%, 알루미늄은 8%, 철은 5%인데 비해 금은 겨우 0.00004% 미만입니다. 따라서 지표면 얕은 곳에 매장된 금부터 먼저 고갈이 되면 그보다 캐내기 어려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욱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금탐지 기술이나 채굴 기술이 향상되어 왔어도 신규 공급량은 꾸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 화폐라는 재화를 만드는데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즉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특성은 화폐에만 특수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일한 품질을 갖는 두 개의 수박이 있을 때 하나는 10,000원을 들여 생산했고 다른 하나가 5,000원을 들여 생산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수박에 특별히 더 많은 값을 지불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인 수박이라고 해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재화의 효용에 맞는 값을 지불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효용을 주는가에 더 집중합니다. 만약 더 적은 비용이 들었다면 그 생산자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가치론과 같이 무언가 투입된 비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실용재에는 적용되지 않고 화폐재에만 적용되는 건데 조금 이상하기도 신기하기도 한 일 아닌가요? 대체 왜 사람들은 화폐를 찍어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 화폐로 쓰이면서 통화 프리미엄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상품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그 상품을 마구잡이로 생산하는 데에 있어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런 화폐를 나에게 내민다면 나의 피와 땀이 들어간 노동과 시간을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아무런 비용도 투입되지 않은 화폐는 그 사실이 발각되고 대중 사용자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신뢰를 잃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화폐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스타크 투 플로 레이시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입니다. 투입되는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화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이는 스타크 투 플로 레이시오를 높게 유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을 제외한 지금까지의 모든 상품 화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인간의 기술과 창의성과 만나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투입되는 작업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타크2 플로 레이시오를 유지 못하게 되면서 화폐로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평균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신규 비트코인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블록은 반드시 네트워크의 규칙에 부합해야 하며 규칙에 맞는 블록을 찾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작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공짜로 혹은 싸게 혹은 혁신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략 4년마다 오는 반감기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은 절반씩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 모든 네트워크의 규칙,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통화 정책을 바꾸는 것은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도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수요가 지금처럼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되기만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그 어떤 화폐보다도 심지어 금보다 더 많은 작업 증명을 필요로 하는 화폐가 되고 가장 높은 스타크2 플로 레이시오를 유지하는 화폐가 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스타크2 플로 레이시오는 금과 비슷한 수준이고 2024년 4월 예정된 네 번째 반감기가 오면 금보다 높아지며 2100만 개 이후로는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무한대에 수렴하게 됩니다. 무력 증명. 앞에서 소개한 MMT 경제학파의 설립자인 워렌 모슬러의 말과 같이 법정 통화, 피앗머니는 폭력,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무력 혹은 행정력의 증명입니다. 정부 화폐나 국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피앗머니에 대한 수요는 영토 내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징수력에 의해 창출되는데 세금의 납부를 반드시 해당 국가화폐로만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행정력의 집행은 차이가 있을 테지만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거나 또는 외국으로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른바 무력 증명은 종이 화폐 대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화나 실물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화가 거래될 때마다 세금과 같은 마찰 비용을 부과합니다. 심한 경우 아예 불법화하고 중범죄로 만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자산을 갖거나 유통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금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10%의 부가가치세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무력 증명은 피앗머니가 발명되기 전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치했던 군벌, 왕국, 제국의 군주들은 때때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혹은 사회의 질서를 제공하고 자원의 일부를 걷어 공동선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 증명을 사용해왔습니다. 그간 여러 제국이나 국가들이 발권력을 독점하면서 사용했던 화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작업 증명을 거친 상품화폐의 형태였는데 왕이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 은화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부 시대에서는 은행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해 작업 증명의 구성 요소들이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즉 디지털의 형태로 무한히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달러, 유로, 엔화 및 기타 법정화폐들은 순수 100% 국가정부의 무력 증명 기반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는 미국 정부의 전적인 믿음과 신용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말은 달러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국외에서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에 대해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독점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으로는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말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수백 년 동안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고수해온 스위스조차도 근본 위제를 버린 뒤 무력 증명 기반의 법정 통화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전쟁과는 무관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폭력적인 사회라 할지라도 정부는 자신이 발행한 돈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무력 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물론 민주주의적 사회의 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이 규칙을 손보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를 떠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어느 관할권이라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택권에는 항상 제한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력 증명은 워렌 모슬러가 잘 표현했듯이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화폐를 손에 넣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 화폐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총을 든 세금 징수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해당 법정 화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떠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무력 증명은 무분별한 통합 팽창과 화폐 가치 절하로 인해 해당 법정 화폐가 붕괴되기 전까지 국민들의 정부 화폐 신뢰가 유지되는 그때까지만 작동합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 혹은 짧은 기간에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주요 선진국 법정 화폐들의 스타크 투 플로 레이시오는 대략 5에서 24이로서 대부분의 재화들 대비 높은 편이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화나 실물 자산, 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 저장을 위해 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을 향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마치며 틀 밖에서 사고하기. 한 사회 내에서 돈과 그 시스템이 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증조부님들께서 조개 껍질을 돈으로 한평생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이 찍혀 있는 반짝이는 노란색, 회색 금속 주화들을 가져와서 조개 껍질을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흘러 금화와 은화를 평생 돈처럼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원거리 통신 기술이 발명되고 국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실물금 대신에 금을 청구할 수 있는 녹색으로 인쇄된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종이 영수증을 더 이상 금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이후에 종이 영수증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종이돈을 평생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종이의 구매력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에 붙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심지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됩니다. 즉, 이 종이를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구매력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익명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암호학과 알고리즘만을 통해 작동하는 인터넷 화폐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화폐의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화폐의 가치는 그 어떤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화폐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존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발행량이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제 수단은 그 어떤 돈보다 안전하게 보관되고 국경 없이 이동합니다. 물론 알 수 없는 기술적 리스크 혹은 정부가 과연 이 화폐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변동성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돈이라고 주장하는 그 새로운 것에 맹목적으로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출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매우 확률이 낮은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에 나온 비트코인이 수많은 회의론과 저주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지기는커녕 매번 80% 이상의 대폭락을 겪었음에도 언제나 정고점을 뛰어넘어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이 현상을 무시하기보다는 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연구해보고 실제로 트랜잭션을 일으켜 사용해보고 얼마나 강한 화폐인지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인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문 지식,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이론, 경제학 등에 밝다면 여기에 더 빠르게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시장을 더 잘 관찰하고 해석하게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사정에 맞는 선택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본 사람이 뛰어난 이 혁신 기술의 가치를 느낀다면 어느 정도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큰 통화 프리미엄을 얻게 되고 이는 또다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의 법칙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보다는 보유만 하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입니다. 혹은 전쟁 중 피난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검열 저항성이 필요한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금융자산으로 취급될 것이고 그 점유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은 낮아지고 그쯤 되면 초기에 매수해 놓았던 사람들부터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았을 때 돈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트렌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국경 없는 P2P 디지털 무기명 자산이 그 중심에 있을지 아니면 국가가 만든 CBDC 혹은 국가의 규제를 받는 기업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심에 있을지입니다. 그리고 둘이 공존한다면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켜볼 만한 주제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약 10년 전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에게 있어 비트코인의 뛰어난 검열 저항성이 빛을 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몇몇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랄레 파르잔이었습니다. 당시 파르잔은 시타델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의 네트워크 관리자로 일하면서 총 2.5비트코인을 벌었습니다.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 국민 연평균 수입의 100배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파르잔은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이 시작될 즈음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아프간을 탈출하기로 결심했고 집을 비롯하여 모든 자산들을 팔고 난민 브로커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수천 명의 난민들처럼 파르잔과 그녀의 가족은 도보, 자동차, 기차를 이용하여 이란과 터키를 거쳐 이동했고 2017년 마침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무례배들과 좀도둑들에 의해 현금이나 보석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피난 도중에 보트가 전복되어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많은 소지품들이 지중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결코 드물지 않은 모든 난민들에게 친숙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파르잔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역경에도 파르잔은 비트코인의 비밀키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종이 쪽지에 잘 숨겼기 때문에 그녀의 비트코인을 좀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긴 채 피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가 화폐가 몰락했을 때, 금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때, 어떤 수단이 과연 파르잔과 같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휴대전화나 USB 스틱, 종이,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예 12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뒤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에 의해 작동하는 글로벌 분산 원장으로서
분명한 돈의 한 형태이며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